안녕하세요. 미국주시로운 대학이 미준입니다. 7월 26일 월가의 목소리를 오래간만에 전달해 드립니다. 최근 들어서요, 제가 미준 운영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구독자의 증가 추세가 완전히 멈춰버리고 또 댓글의 수라든지 여러분들 클릭의 수가 많이 감소를 했거든요. 따라서 저 역시도 이제 돌파구를 좀 찾아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편을 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또 반응이 좋지 않으면요, 다른 방향으로 선회를 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방송에 이런저런 시도를 한다고 산만하게 느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보다 양질의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기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예전에 보내드렸던 월가의 목소리라는 코너를 다시 신설을 하게 됐습니다. 이 코너에서는요, 월가의 전문가들이죠, 애널리스트들이 각 종목에 대한 평가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주고 있는데, 이 업데이트의 소식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좀 실시간으로 나오자마자 따끈따끈한 업데이트 소식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만들어놓은 코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오래간만에 보내드리는 7월 26일 월가의 목소리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준비된 월가의 목소리 기사를 읽기 전에요, 댓글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지난 주말 2023년 말까지는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는다라는 컨텐츠를 여러분들과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프루팅의 이선철 대표님께서 출연하셔서 인터뷰 형식으로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던 컨텐츠인데요. 이 방송을 보시고 제리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소중한 구독자분께서 정말 장문의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글이 길어서 모두 다 읽어드리긴 좀 어렵고요. 제가 가장 좀 키포인트만 찍어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읽어볼 기회를 가질까 합니다. 굉장히 논리 정연하고 글을 잘 쓰시는 분이라서요, 이 글을 읽어보시고 또 이선철 대표님의 의견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논리가 좀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선철 대표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래 갈 것이라는 것엔 한 가지 논리적인 약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게 투자자 개인의 선택인데, 지난 70년대와 달리 연준은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것을 쓰고 있죠. 예전에 금리 정책의 투명성 없이 금리 결정문만 있었는데, 심지어 80년대 볼커 시대엔 토요일 밤 긴급 통화회의를 가지고 금리 5%씩 올리는 그런 미치광이 전략까지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는 성명서에서 연준이 기대하는 매크로 경제 상황, 점도표 등 대해서 많은 판단 자료를 경제 주체들에게 갖다 줍니다. 흔한 말로 소통하기 시작한 거죠. 분명한 건 유동성이 많은 상태에서 2021년 여름까지만 해도 2022년 말까지는 긴축은 절대 없다라는 확신을 경제 주체들에게 주었고, 그 결과물로 인플레이션도 상승했으나 작년 11월부터 긴축으로 선회하기 시작했고, 처음엔 시장도 반신반의하다가 결국 올해부터 경제 침체라는 것을 반영하기 시작했으니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무지막지하게 떨어질 확률이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연준의 차이점을 고려한다면 40대 중반 2차 전쟁 이후 70년대 80년대의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정확하고 의미 있는 결론이 나올 거냐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제 모든 경제 지표의 미래는 결국 정부와 인기몰이에만 결중하는 선거와 그 선출된 권력이 지명하는 중앙은행의 간부들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힘은 더 막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이미 긴축으로 돌아섰고, 그런 시그널을 충분히 시장에게 주었으니 기대 인플레이션도 급격히 낮아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21년 8월부터 11월까지는 대략 5% 초반대의 CPI 상승률을 보였으니 기저효과로 인해서 올 8월부터 11월까지는 살짝 높아질 수도 있겠으나 그 이후부터는 다시 21년의 낮은 기저효과로 점점 CPI 역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9% 하던 것이 1%까지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5%까지 떨어질 것이냐의 문제만 있지, 떨어지는 것 자체에 대한 변함이 없다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라는 소중한 의견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굉장한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신 제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에 너무나 방문의 글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중간중간 자르고 가장 좀 중요한 내용만 읽어드렸던 거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림처럼 이렇게 논리정연
막연하게 글을 쓸 자신이 없으신 분들도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올려주시면 제가 기회되는 대로 다른 구독자분들과 여러분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이런 플랫폼의 성격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요, 서로 이렇게 남겨주신 댓글을 읽어보시는 것도 의외로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주은에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의 수가 무려 33만 명이잖아요. 이 중에는 정말 저보다 훨씬 더 멋진 인사이트 그리고 전문적인 투자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구독자분들께서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성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리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된 CNBC 프로의 월가의 목소리 관련 기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에 등장하는 기업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죠. 스냅, 애플, 아마존, 디즈니, 맥도날드, 스포티파이 등등 여러 가지 주식에 대한 전망, 업데이트가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도이치뱅크가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애플이라는 종목에 바이 레이팅을 다시 한번 주고 있습니다. 바이는 이제 매수 의견이죠. 그 이유가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자,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F3 이제 피스칼 쿼터 기업에 따라서요 2분기를 3분기라고 부르는 기업도 있고 4분기라고 부르는 기업도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요 6월 달에 끝나는 그 분기를 3분기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3분기의 결과가 이제 이번 주에 발표가 되죠. 자, 그런데 이 결과가 아마도 전문가들의 예측치 있잖아요. 이거랑 맞아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울한 그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애플 관련된 경제 매크로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의외로 선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성장률이 아마도 로우 싱글 디짓이 나올 것이다. 싱글 디짓은 이제 한 자릿수긴 한데 한 자릿수의 성장이지만 그래도 지금 뭐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다든지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굉장히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매크로 상황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장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애플에 대한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의견은 모간 스탠리에서 주고 있고요. 스포티파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버웨이, 즉 매수 의견을 재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 모간 스탠리가 이번에 타겟 프라이스를 낮췄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약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170달러를 부르고 있었는데 140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스포티파이가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확인을 해 보시죠. 스포티파이를 들어가서요. 스포티파이. 자, 여기 있습니다. 110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110에 그 머물러 있는 주가가 14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140, 110으로 나누면요. 주가가 한 27% 정도 1년 안에 올라갈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스포티파이에 대해서 전망하는 이유가 여기 써 있는데 아웃퍼포먼스, 주가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이유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굉장히 건강한 프리미엄 서브스크라이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금 구독자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추세가 굉장히 건강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팟캐스트에서 지금 굉장히 좀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광고 매출의 성장이 굉장히 좋다. 30% 이상의 광고 매출의 성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스포티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그로스 마진이 있는데 이 그로스 마진이 2023년까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매출의 성장이 30%가 넘어가고 그로스 마진, 수익률 역시도 향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티파이에 대해서 좋은 전망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버로 명기는 돼 있지 않은데 네 번째 이유가 여기 써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현재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달러 강세 현상에서 오히려 테일윈드, 뒤에서 바람이 부는 거니까 순풍을 타고 있다. 따라서 맞바람이 아니라 순풍을 타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미국 기업들은 보통 이제 달러로 원인 결과를 발표하잖아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전 세계 고객들한테 돈을 벌어서 결국 발표할 때는 달러로 환전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강달러 현상이 하나의 악재로 여겨지죠. 근데 스포티파이는요 유로로 레포트를 한다. 따라서 어닝 결과를 유로로 발표합니다. 따라서 현재 달러 대비해서 유로가 굉장히 약세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달러 강세 현상이 오히려 스포티파이한테는 굉장히 하나의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원래 나왔던 매출의 규모보다 한 10% 이상 더
매출이 신장한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모간 스탠리가 스포티파이를 굉장히 좋게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은 웰스파고인데 웰스파고가 디즈니라는 종목의 오버웨이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 따라서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주는 거죠. 원래는 목표 주가가 153달러였는데 130으로 줄이긴 했습니다. 자, 디즈니 가격을 한번 봐야겠죠. 디즈니가 현재 가격이요. 102달러입니다. 따라서 현재 102달러에서 130까지 올라갈 수 있다. 130 나누기 102죠. 자, 그러면 현재 가격에서 한 27% 정도 급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이제 목표 주가는 12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년 내에 25%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 디즈니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그 이유를 여기 설명해 주겠죠. 자, 우리는 계속해서 디즈니에 대해서 전망을 좋게 보고 있다. 자, 그 이유는 upcoming catalyst라고 써 있는데 그 얘기는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올 것이다. 촉매제라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호재들이 발생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디즈니 플러스의 net adds, 즉 구독자의 증가 추세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디즈니는 넷플릭스랑 약간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아무래도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구독자가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투자자들의 전망치가 굉장히 낮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넷플릭스의 영향이 크겠죠. 넷플릭스라는 세계 최고의 스트리밍 기업이 구독자가 줄어드는 걸 보면서 디즈니에 대한 기대, 그 바가 낮춰졌다 그러잖아요. 기대감이 줄어들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구독자 증가 추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웰스파고가 디즈니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써있진 않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를 더 더해드리면 올 하반기부터는 디즈니 역시도 이 광고 모델을 도입을 할 것이다. 이런 소식을 여러분들과 제가 공유한 바가 있잖아요. 따라서 디즈니 역시도 구독 모델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광고를 보면서 굉장히 저가에 구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소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 비즈니스 파트너로 더 트레이드 데스크가 선정이 됐다라는 뉴스를 여러분들과 공유한 적이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넷플릭스도 그렇고 디즈니도 그렇고 앞으로 예전에 비해서 오히려 이 구독자의 증가 추세라든지 매출의 증가 성장 추세가 갑자기 가속화될 가능성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모펫 네이선이라는 투자 기관이요. 액티비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마켓 퍼폼이니까 보유 의견을 주고 있다가 이번에 아웃 퍼폼, 즉 매수 의견으로 바꿔준 건데요. 그 논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밑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조만간 이 액티비전을 인수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현재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발표는 오래전에 났는데 아직 완전히 완결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인수 합병이 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만약에 인수 합병이 확실하게 마무리가 될 것으로 믿는다면 현재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가격, 주가랑 이 딜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딜이라는 것은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를 주고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사는가, 요 인수가를 얘기하잖아요. 인수가랑 비교하면 지금 현재 주가가 20%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이 딜이 완성될 때 20%의 수익이 그냥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투자 가치가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전망을 얘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서스퀘하나라는 투자 기관에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라는 항공사 기업, 미국의 대표적인 항공기업에 다운그레이드를 했다. 그래서 원래는 포지티브였는데 뉴트럴, 중립으로 바꿔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면 아마존이 나오죠. 오픈하이머라는 투자 기관에서 아마존에 다시 한번 매수 의견을 재확인해 줬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AWS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의 약자죠. 자, 우리가 기대하기로 아마존 웹 서비스가 계속해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성장 추세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냐면요, 2022년 올해 말이 되면 35% 정도 전년 대비 성장, 그리고 2023년에도요 추가적으로 33% 정도 성장을 거듭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같은 경우는 45%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한참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업계 1위잖아요. 지금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성장률이 35%, 33%라는 것은 결코 무시할 만한 성장률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그 후발주자, 뭐 애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뭐 성장률이 50%도 넘어가거든요. 따라서 2등, 3등 기업에 비해서는 성장률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1등 기업이 지금 현재 마켓 점유율이 35%가 넘어가는 이런 AWS가 이렇게 무지막지한 성장률을 기록한다는 것은요, 앞으로도 투자 가치가 당분간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논리를 펼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AW 하나만 지금 얘기를 해준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아마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매출의 향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가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커머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하지만 이커머스라는 것은 일종의 순환적인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앞으로 경기가 다시 좋아지는 시기가 오면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이커머스 때문에 다시 멀티플이 확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뭐 비단 지금 아직까지는 베이비 단계에 머물러 있는 헬스케어 쪽을 좀 기대감을 가지지 않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배송 서비스인데요. 지난 2, 3년 동안 아마존은 배송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자금을 투여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인프라가 완전히 갖추어진 상태거든요. 따라서 운송 서비스만 가지고도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자이언트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 따라서 단순히 이커머스를 보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배송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배송 비즈니스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성장 동력을 지금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아마존이라는 엄청난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는 광고 모델이 있잖아요. 따라서 이 디지털 광고 쪽에서 3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마존인데 아마존의 워낙 이 이커머스의 구조가 탄탄하기 때문에 한번 프라임 멤버가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뭐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바꿔서 다른 디지털 광고 기업들은 주가가 하락하고 막 이랬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완전히 이 고립된 세상에서 그 안에서만 광고를 진행하면서도 엄청난 부를 쌓고 있죠. 따라서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광고 비즈니스도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해봤을 때 굉장히 다양한 수입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의 투자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바클레이의 의견인데요. 바클레이의 의견은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램 리서치라는 장비 기업 있잖아요. 반도체 장비 기업을 다운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매수 의견을 주고 있었는데 중립으로 바꿨거든요. 자, 그러면서 바클레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too early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아직까지 반도체 주식이 많이 빠졌다고 해서 줍줍을 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we are not buyers.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바운스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반도체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반등하는 기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기미를 보고 주식을 사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로 세미컨덕터 반도체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중대한 리셋을 겪고 있다. 자, 리셋이 뭐냐면 완전히 주가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하는 것을 리셋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보시면 테크 버블이라든지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는 2008년에 있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보다 오히려 테크 버블에 더 가깝다. 그 얘기는요. 굉장히 많이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반도체 주식의 주가도요. 한 60%, 70%, 80%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정도로 주가가 많이 빠질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램 리서치도 이번에 다운그레이드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죠. 저 같은 경우도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제가 기대하는 그런 4차 산업혁명의 구조적인 성장을 타고 반도체 종목들이 좋은 성장을 할런지 아니면 바클레이가 보고 있는 것처럼 뭐 테크 버블에 못지않은 폭락이 찾아올지는 뭐 우리가 직접 한번 계속해서 어닝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모간 스탠리가 스냅을 다운그레이드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광고, 디지털 광고 관련된 기업들, 소셜 미디어 기업들의 주가를 많이 떨어뜨린 것이 바로 스냅의 어닝 결과였잖아요. 자, 스냅이 어떤 비즈니스냐? 레스 디벨롭트니까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비성숙했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실망스러운 어닝 결과를 발표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요. 실행력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갖춘 그런 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틱톡이라는 광고계의 점유율을 갉아먹는 하나의 기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경쟁 상대가 있는 것도 하나의 위험 요소로 지금 생각할 수가 있고요. 더욱이 현재 마크로의 상황을 봤을 때 매크로가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실행력이 완전히 완성 단계에 있지 않은 기업인 스냅은 조금 리스크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맥도날드고요. 오픈하이머의 의견에 의하면 맥도날드가 아웃퍼폼 레이팅을 지금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맥도날드는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 매장이
있잖아요. 따라서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FX 헤드윈즈라고 써 있죠. 그래서 그 익스체인지 레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환율에 지금 맞바람을 받고 있다. 좋지 않은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맥도날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픈하이머가 보기에는요, 계속해서 매수 의견을 지켜낼 수 있을 만큼 인베스트먼트 케이스가 있다. 이 얘기는 투자의 매력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단편적인 예로요. 지금 현재 주가가 올해 들어서 5%밖에 빠지지 않은 것이 맥도날드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20% 넘게 빠졌죠. 다른 기업들은 비슷한 기업들이. 따라서 굉장히 방어적인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 성격이 이 주식의 성격이 굉장히 방어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 펀더멘탈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맥도날드라는 기업을 추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인데요. 메타 플랫폼즈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메타 플랫폼즈를 다시 한번 매수 의견을 재확인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바가 지금 낮춰졌다. 스냅이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어닝 결과에 너무나 실망을 할 나머지 스냅의 주가는 40%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페이스북 즉 메타 플랫폼즈의 주가도 8%나 빠졌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시장의 참여자들, 지금 투자자들이 메타 플랫폼즈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트레이드 데스크라든지 이런 기업에 대한 그 기대치가 굉장히 좀 아래로 하향 조정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 따라서 이번 주에 메타 플랫폼즈가 어닝 발표를 할 텐데 의외로 또 좋은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주가가 폭등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주가가 떨어질 확률은 상당히 적어졌다. 왜냐하면 기대치가 하향 조정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보내드린 월가의 목소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고요. 월가의 목소리라는 컨셉,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투자활동에 도움이 되시는지, 이 컨텐츠가 계속해서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을 이 댓글창에다 남겨주시면요,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